at 14:59 is now approaching platform 1.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safety line. 자, 박진남매의 다시는 만나지 말자. 오늘 목포에 왔습니다. 지금 보이죠, 목포? 네. 거짓말 아닙니다. 목포에 직접 지금 와서 목포에 지금 선전하고 있는 후보를 지금 만나러 왔어요. 누구죠? 김원희 후보입니다. 박전 아니고? 아, 김원희. 죄송합니다. 네, 예, 김원희 후보를 워낙 박빙이라서. 근데 만나러 지금 너무 바람도 왔습니다. 불고 추운데 우리 여기서 꼭 해야 됩니까? 근데 목포가 따뜻할 네, 줄 알았더만 너무 추워요. 추워요. 추워서 원래는 밖에서 좀 찍으려고 그랬었는데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목포 왔다는 거 확인시키고 박진남매 다시는 만나지 말자. 자, 가겠습니다. 고고고. 네, 박진남매 다시는 만나지 말자 목포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총선 특집입니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목포 특집입니다. 직접 목포에 왔어요. 예. 목포는 항구예요, 그죠? 한국이죠. 추워요. 네, 진짜 춥네요. 요즘 따뜻했는데 왜 오늘 이렇게 왜 추워요? 추워요? 어제부터 굉장히 추워졌어요. 아. 어제는 오늘보다 좀 더 추웠고요. 네. 강풍주의보 내려가지고 여기가 섬지방 아닙니까? 네. 섬으로 출발하는 기항지인데 배가 안 떠가지고요. 예, 저희가 목포를 내려온 이유는 지난주에는 부산에 갔었죠. 예, 이번 주는 목포인데 금요일 날은 저희가 늘 하던 대로 후보들 저희 사무실로 불러서 찍고 수도권에 계신 분들.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전쟁이거든요. 오실 시간이 시간이 안 없어요. 되죠. 왜냐면 서울 한 번 오면 하루 통으로 다 드러내야 목포에 되니까.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에서 꼭 이기고 싶어하는 지역 같습니다. 목포. 김원희 후보 만나러 왔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후보 김원희입니다. EJ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네. 근데 요즘 그 분위기가 좀 좋더라고요. 여기 사실 이 터줏대감 박지원이 있는 곳인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분위기는 좋은 것 같고 오히려 경선이 더 힘들지 않았어요? 경선 힘들었습니다. 경선 통과할 때. 네, 매우 힘들었습니다. 네. 경선이 이제 박원순과 이낙연의 뭐 대리전처럼 이렇게 돼서 근데 어쨌든 그래서 승리를 하셨어요. 저의 상대였던 분은 정말로 손색이 없는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직 생활을 30여 년 마치고 그리고 나서 전남 이낙연 총리께서 전남지사 시절에 정무부지사로 스카웃을 해서 네. 전남의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리는데 기여도 하시고 그리고 그걸 이어서 이제 목포 지역위원회를 한 1년 7개월간 맡아서 해오신 분이라 대과 없이 맡아서 해오신 분이어서 넘을 수 있을까? 하늘 정도로 굉장히 큰 벽이었고 힘들었습니다. 훌쩍 뛰어넘었어요, 그냥? 준비를 많이 했죠. 근데 본인은 이제 서울 특별시 정무부시장 그죠. 네. 전남 부지사. 야, 뭐 그런 싸움이었는데 어때요? 지금 이제 도와주십니까? 선거? 일단은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이제 원팀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를 지지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우리 상대 후보 오기정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일단은 다 원팀 선언을 하면서 시도지사 선출직 시의원과 도의원을 비롯한 당의 어떤 고문단 운영위원들 그다음에 동협의장님들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위원회가 다 김원희를 지지하는 걸로 선언을 했고요. 네. 오기정 후보도 저를 축하해 주시면서 잘 됐네요. 축하해 주시면서 평당원으로서 본인의 할 역할을 충분히 하시겠다 이렇게 왜냐면 약속해 이제 경선에 지는 사람들이 고춧가루 뿌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천 같은 데가 조금 그래요, 지금. 네. 근데 조금. 하여튼 순천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목포 찍고 순천을 갔다 오려고 했는데 하여튼 뭐가 문제가 좀 못 갔습니다. 안 맞았어요. 방금 소병철 후보 쪽으로 전화가 왔어요. 예. 제가 통화를 했는데
뭐 생각해준 것만 너무 고맙다고 음. 목포 이야기하면서 살짝 자기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춘천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짝. 네. 순천 소병철 후보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자 근데 그 참패전이잖아요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박지원 또 김원희 윤소아. 윤소아. 그 호남 최대 격전지다. 최대 격전지. 최대 격전지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불리하지 민주당이. 딴데 후보들은 네. 뭐 이런 말이 그렇지만 좀 쉽게 가잖아요. 네. 민주당. 전남 지역이 특히 좀 쉬운 지역. 목포만 왜 이래요? 전남을 싹쓸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만일 안 되면 여기서 안 될 겁니다. 자, 그 최근 여론조사 혹시 있으면 네, 여론조사가 지금 나와 있는데, 근데 제가 여기 왜 추운지 알았어요. 목포가 갑자기 추워진 이유가 김원희 돌풍이 불고 있어요. 준비했습니까? 이벤트? 네, 지금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되게 많이 전체 나왔어요. 응답자 중에 40%가 지금 김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오. 얘기가 나왔고, 이게 지금 매일경제에서 조사를 최근 한 거거든요. 조사입니다. 가장 최근 조사 네. 결과입니다. 그리고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이 박의원이 29.5%. 박지원 의원 네, 박지원 29.5%. 의원이. 네, 그리고 뭐 나머지 후보는 안 나왔습니다. 윤소아. 네, 아니 지금 언급이 안 됐어요. 윤소아보다 17 네, 정도로 제가 알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건 MBN 조사고 또 모노 리서치가 실시한 여론조사 목포 시민신문 네. 김원희 41.6, 뭐 박지원 26, 아, 윤소아 17. 그러니까 더 차이가 나네요. 여기는 14%. 그쵸. 14%. 이렇게 지금 선거 3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지지율이 잘 나올 줄 예측. 그러니까 사실은 두 사람은 그래도 현역이기도 현역이지. 하고 또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뭐 김원희 후보가 선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을 배출한 민주당의 원류이자 뿌리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와 뿌리가 굉장히 든든하고요. 더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키고 네. 버텨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60% 중반대까지 나옵니다. 여기는요? 예, 아주 짱짱하게 버텨주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있어서 경선 과정에서는 이제 어느 후보를 결정하고 있지 못하다가 경선이 확정되고 김원희 후보로 민주당 후보가 확정되면서 일종의 컨벤션 효과라고 할까요? 네. 뭐 그런 효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아, 그래서 겸손하시게 당 얘기 마세요. 네. 본인에 대해서 잘난 척 이런 것도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게 네. 이제 한 축으로 있고 네. 또 이제 그거는 이제 당 베이스고요. 네, 기본 당 베이스 베이스고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목포는 좀 변화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새롭고 젊은 어떤 변화 이런 네. 것들을 좀 갈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님이 그동안 잘해 오셨는데 네. 이제는 후진들에게 좀 양보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된 그리고 어떤 이렇게 이제 막혀있던 그 혈류가 뚫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동맥경화가 뚫리는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는 아하. 젊은 세대의 기대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선에서도 제가 좀 젊었거든요. 상대 후보에 비해서.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김원희, 박지원, 윤소아 이 세 후보 중에서는 가장 어리시죠. 제가 젊은 젊으니까. 네. 근데 제가 53세라고 계속 그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선관위 기준으로 51세랍니다. 51세입니다. 51세랍니다. 낮춰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49세나 네. 하세요? 박지원 후보님이 이제 70이 훌쩍 넘으셨네요. 연세가 많으세요. 77이시고 네, 윤소아 후보가 58이셔서 세 후보 중에는 네. 51살로 가장 젊으시고 미래통합당의 후보는 37이네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지금 이렇게 보면 저 뭐 손학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뒤로 2번 받았어요. 다시 본인이. 14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듣고 계십니까? 노역 논란이 일어가지고 뒤로 갔거든요. 근데 저 또 우리 공화당의 서청원 후보도 내년에 80인데 또 2번 받았습니다. 2번 받았어요. 이제 아. 좀 젊은 분들한테 좀 네, 정치 자리를 좀 합시다. 내줘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사실로 부릅니까? 그래서 젊음으로 지금 네. 승부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일단 그러면 우리 아직 이 목포 지역에는 좀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전국 전국적으로. 스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 김원희 후보가 누구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력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1968년 네. 11월 11일에 탄생하셨습니다. 빼빼로데이. 네, 빼빼로데이에 네, 전라남도 그렇습니다. 신안에서 네, 신안에서 출생을 하셨고 목포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나오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진학을 하셨는데 그 정도면 공부를 또 굉장히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진학을 하신 건가요? 예, 재수 안 했습니다. 이게 근데 신안 고향이면 뭐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하이라는 섬이고요. 네. 하이면이고 저는 이제 아버님은 비금이라는 섬이고 저희 어머님은 이제 도초라는 섬인데 아버님이 이제
도초로 장가를 오신 거죠. 그래서 저는 도초에서 태어났다가 3살 때 이제 육지로 나왔죠, 목포로. 똑같네. DJ도 똑같네. 그렇습니다. 육주라서 네. 목포에서 도쿄 초등학교를 다니셨으니까. 네. 똑같네요. 근데- 하나라도 좀 걸렸으면 같은 학교를. 네,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목포상구가 보통 학교인가 그래가지고 5년제인가 그랬어요. 예. 아마 중학교가 대통령 때. 같이. 근데 저희 그러니까 저희 한 20년 정도의 선배들은 제일중학교라고 하는 데가 생겨요. 예. 제가 제일중학교를 나왔는데 그 제일중학교하고 목포상구가 같이 붙어 있어요. 아, 옆에 그래서 있네요. 제일중학교를 나오면 목포상구를 갔어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근데 저희 제일중학교 선배 중에 목포상구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나온 목상.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이제 학교를 썼어요. 한 캠퍼스를. 성균관대학교에 진학을 하셔서 네. 총학생회에서 정책국장을 네, 하셨다라고 그래서- 되어 있고 네. 전대협 전대협 산하의 그 서총련에서 정책위원회 의장을 또 역임을 하셨습니다. 서울 국지의장을 총- 했습니다. 네. 대학생 연합회죠. 그럼 이 정도 하면은 또 한 번씩 갔다 오시는데. 그러니까요. 한번 아니 근데 보니까 육군 복무 만료. 제가 방위 받았습니다. 방위 받았고요. 근데 제가 도망을 워낙 잘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약간 생육신 네. 느낌으로. 제가 제 별명이 그때 대학 다닐 때 토끼였어요. 보통 이제 가명을 기가 막힌 가명들을 많이 써요. 뭐 권동훈. 권동훈이 뭐냐면 운동권을 거꾸로 하면 권동훈이거든요. 아, 권동훈이라든지 무슨 강철이라든지 석철이라든지 뭐 이런 센 이름들을 가명으로 그때 당시에 많이 썼는데 저는 그냥 토끼로 통했어요. 왜요? 잘 제 별명이 도망갔어. 토끼였어요. 토끼였어요. 근데 생긴 건 그때 산적이었단 말이죠. 그냥 동대문 경찰서에서 지금은 없어진 지금 해와 경찰서로 바뀐 동대문 경찰서에서 도대체 토끼가 누구냐? 얘들이 불려오면 누구냐 그러면 토끼를 얘는데 토끼의 이름은 모르는 거예요. 토끼가 도대체 누구냐? 토끼가 저를 호소했어요. 근데 김원희는 또 알아요. 왜냐면 정책국장을 했으니까 네. 오픈데이 있는 초원생의 간부니까. 근데 토끼와 김원희를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연결을 못 시킨 거예요. 지금 봐도 토끼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네, 꼭 그렇게 예. 직공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토끼와 김원희가 동일이라고 하는 걸 끝까지 몰랐죠. 그럼 도망을 가셨다고 했는데 네. 목포로 도망가신 거예요? 그러면? 계속 이제 뭐 숨어서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5학년 운동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4학년 학생 운동을 마치고 5학년이 되면서 이제 연대 사업을 하죠. 서청년 사업을 하면서 이제 가수배 상태가 떨어졌고 가수배가 뭐냐면 공식 수배는 아니지만 네. 잡히면 구속되는 아. 그 상태가 계속 이제 유지됐었는데 뭐 그러면서 계속 도망다녔죠. 그러다가 결국 방위를 들어가면서 군에 들어가 입대하면서 그게 풀렸고 뭐 이제 그때 이제 뭐 복잡한데 이제 행정말소, 뭐 주민등록말소돼 있고 뭐 이제 이렇게 다 되는 그 왜냐면 그때는 이제 가수배 상태면 그럼 다 없애버려요. 행정적으로 어디 뭐 못 넣게. 그래서 제가 그런 게 다 풀리면서 26에 이제 방위를 받으러 군 입대를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학생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정리되는. 18박?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야학에서 강사도 하셨고 네. 뭐 이제 청계 농공단지 안에 이제 세일산업 노동자 활동을 했다라고 돼 있는데 노동자로도 그럼 직접 거기서 일을 하신 거예요? 직접 네네. 위장 취업? 아니요 아니요. 근데 그 세일산업의 소년 선배님이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후사정을 얘기하면 이제 방위를 마치고 그러니까 방위를 받는 동안 낮에는 방위를 받고 밤에는 대박골 노동청년회라는 곳에서 야학을 했어요. 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가난해서 못 배운 청년들 플러스 이제 노동 청년들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열심히 사셨네. 노동 청년 운동을 지역에서 하죠. 그러면서 이제 목포에서 눌러 살기로 작정을 하고 사실은 동부시장에 있는 동부시장이라는 재래시장 중에 큰 재래시장에서 옷가게 점원도 하다가 네. 나중에 소년 선배가 운영하는 이제 세일산업에 들어갔죠. 근데 세일산업에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제 노동자로서의 삶을 이해하고 싶은 측면도 있었고 소년 선배는 이제 YMCA라든가 이제 그 이 지역의 청년 학생 운동에 아주 그 뭐랄까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사업체를 차리면서 네. 어떤 건전하고 모범적인 그 공장 이런 걸 만들어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일종의 공장 활동을 한 거죠. 꽤 오래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네. 사실은 1999년부터 정치에 입문했어요. 네. 박병석 서울특별시장 서울시장 정무부시장의 비서. 비서로 시작을 했네요. 그러니까 시작은 96년에 성북구청장 비서로 시작을 한 아. 거고요. 6급으로 아니 7급 수행비서로 시작을 했고요. 네. 하다가 그걸 3년 한 4개월, 3년 몇 개월 정도를 승계단 거네요. 구청 아니 사람이 다르니까 아. 그때는 이제 별정직으로 뽑히는 때니까 구청장 비서 중에 이제 일 좀 한다고 소문이 났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 음. 우리 박병석 의원님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이거든요. 맞아요. 부시장을 하시면서 저를 이제 비서로. 정무비서 6급 비서로 이제 일종의 스카웃을 하신 거예요. 아, 처음에 좀 정치의 뜻이 어떻게 있으셨어요? 처음에는 이전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서울 급하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포에 눌러 앉을 생각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목포에서 이제 지역 신문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한참. 근데 저희 아이가 3살이 됐는데 말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이대병원에도 가보고 세브란스도 가보고 뭐 서울대병원도 가봤는데 이렇게 한 군데서 이미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부모된 심정에서 못 믿으니까 이 병원도 가보고 저건도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발달장애에 의한 유아자폐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목포에서 그런 장애아에 대한 케이스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 서울로 급하게 올라왔었고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만 잡은 일자리가 사실은 수행비서였던 거죠. 자, 그래서- 2002년부터 큰 일을 맡기 시작합니다. 네. 자, 네. DJ 김대중 대통령 행정관을 지냈어요, 비서실에. 이거는 어떤 인연으로 그 가시게 박병석 이제 의원이 됐고요. 정무부시장을 네. 하다가 이제 서울 국회의원 출마하셔서 됐고 제가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5급 비서관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집권 말기에 행정관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바꿉니다. 예. 뭐 보통 이제 1년 반 남겨놓고 한 번 더 바꾸는데 그래서 마지막까지 같이 갈 팀들을 꾸리잖아요. 그때 이제 행정관들이 대거 좀 교체되면서 우리 조순영 수석이라고 정무수석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이제 자기의 정무 보좌관을 뽑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스카웃이네요. 그것도 이제 부름을 받고 네. 가서 이게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순장조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마지막. 마지막 대통령과 함께 나온 순장조. 사실은 그때 고민들이 있었죠. 이제 2002년이 대선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라 사실은 그때 이제 다 아시다시피 김근태라고 하는 돌아가신 김근태 장님도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금강팀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죠. 대선을 준비하고 있었던 시절인데 뭐 저는 어쨌건 청와대를 선택한 거죠. 근데 그 팀들이 아니라 청와대를 가서 좀 이렇게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걸 배우고 싶다 그래서 근데 사실 갔죠. 그때도 그러면 뭐 박병석 그 사무실에서 일 잘한다 뭐 이렇게 됐으니까 들어가죠. 뭐 박탈 뭐지 발탁이겠지. 재밌죠? 테렘전하고 테렘전에서 보던 모습하고 좀 달라요. 변호사예요. 변호사긴 하거든요. 네. 아, 참. 그때 아이가 박병석 의원님이 이제 그때 좀 일을 좀 했죠. 제가 5급 비서관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정무위원회였는데 몇 개 히트를 몇 개 친 게 있어가지고 박병석 의원은 아마 다음 국회에서 의장 국회의장을 하고 싶으시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 할 사람이 그분밖에 없어.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육산 분들 다 이제 그만. 육선이요. 육산처들. 네. 자, 네, 그 후도 그래서, 이제 엄청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김근태 국회의원 보좌관, 또 천정배 국회의원 보좌관, 김우영 은평구청장 비서실장. 6급입니다. 예. 자, 그 후에 서울특별시 정무보좌관, 서울특별시 정무수석 비서관, 또 유은혜 교육부 장관 네. 특별정책보좌관을 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책통일에 걸려. 정책을 그러니까요. 거의 다 한 거예요. 네. 아주 많은 곳에서 원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청와대, 그 다음에 서울시, 행정부, 음. 또 서울시. 네. 그 이제 뭐 국회 들어가. 이제는 다 가봤으니까. 이제 다 정말 가봤으니까 이제는 국회에 국회로. 가야 된다. 그박 시장하고 어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분 있죠. 오세훈 씨라고. 네. 네. 그분이 당선 갑자기 사건이? 갑자기 서울시장을 그만두시는 바람에 셀프.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은 보궐선거가 열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는 이제 뭐 여러분이 계셨죠. 지금 산자부 장관 하시는 박영선 의원도 계셨고 뭐 저 그때 천정배 의원도 뛰어들었었고 여러분들이 뛰어들었었는데 여기가 어쨌든 박영선 후보가 이제 최종 민주당 후보가 됐었고요. 근데 이제 무소속으로 안철수 후보와 박원순 후보가 있었는데 아름다운 양보가 이루어지죠. 안철수 후보가. 그러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 캠프가 꾸려지는데 그때 마침 제가 당적도 없고 직업도 없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팀에 이제 급 합류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뭐 박원순 시장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는 있었지만 사실은 좀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때 5% 나올 때거든요. 그때가. 무소속 때였잖아요. 네, 그렇죠. 무소속 때였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캠프에서 이 비서실에 이제 일정기획 팀을 맡아서 이제 도와드렸고 선거가 결과가 좋았죠. 이겼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럼 서울시로 들어가서 같이 일합시다라는 제안 주셔서 서울시로 이제 들어가게 됐고 뭐 자연스럽게 그 뒤로는 2014년 선거를 또 도와드렸고 재선에 성공하면서
정무수석 비서관의 기회가 주어졌고 열심히 일했죠. 아니 뭐 열심히 하셨다는데 운도 좀 많이 뭐 가는 적죠. 가는 좋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아니 아무리 능력이 있어 픽하는 능력이 된다. 픽. 운 좋은 사람은 아니, 못 이깁니다. 예. 눈빛 보고 박원순 시장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엉뚱한 데 가봐요. 근데 그때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을 돕던 분들이 엄청나게 의지는 강해요. 열정도 강하고 왜냐면 시민사회 출신들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막 넘쳐요. 근데 그 전 회의에 가봤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막 쏟아지는데 제가 보기에 다 선거법 위반이야. 주어 담지를 다 못하는 선거법 위반이야. 선거법을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열정만 있지 법을 몰라.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야, 이대로 가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손을 들어가지고 방금 저쪽에서 말씀하신 A씨가 말씀하신 내용은 선거법 몇 조 위반이고 저쪽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 인쇄물에 의한 무슨 법 위반이고 저쪽은 무슨 다 정리를 해줬어요. 제가 하나. 그랬더니 조용해졌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에너지가 막 넘치다가 순식간에 그냥 쭉 가라앉은 거야. 근데 박원순 시장은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선거를 리드해 줄 사람. 근데 100만 원이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인상 깊었나 봐요. 그러면서 당신이 일정 계획을 좀 해달라 그러면 왜냐면 후보는 사실 일정 계획하고 일정하고 메시지로 사실은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사실은 선거운동의 핵심은 그 두 가지거든요. 후보한테는 나머지 물밑에서 하는 조직들이 있긴 하지만 후보한테 상징되는 건 결국 어디를 가서 무슨 말을 할 거냐거든요. 그렇죠. 그거 중에 한 축인 일정 기획을 이제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근데 보면 승승장구를 했어요. 정무수석, 정무비서관을 하다가 서울시에서 네. 급기야는 작년 3월에는 네. 정무부시장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요. 와, 저희가 이제 그만큼 신뢰를 했다는 거죠, 박 시장. 어제 진성준 성준이 형이 제 전임입니다. 네, 그 형이에요? 바로 오늘 또 그 성준이 8호예요. 저 87이고. 그리고 위에 보면 이게 참 생각이 안 됩니다 이게. 형이에요, 성준이 형이. 성준이 형이 좀 어려 보여요. 어제는 저희가 동안이라고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최강욱 비서관 얘기하면서 최강욱 비서관보다 한 살 더 많더라고요. 최강욱 비서관 86이죠. 그럼 지성준 의원이 먼저 부시장을 하고 하고, 네, 전화를 저한테 하고. 넘겨갖고. 고맙죠. 저로서는 되게 이제 성준이 형이 사임을 하면서 이제 빈 자리가 생긴 거고, 이제 그 후임으로 이제 찾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김원희한테 기회를 주신 것이어서 아니, 그러면 부시장 이렇게 하면 앞으로 임기도 많이 남아 쭉 하면 되지. 왜 내가 목포에 가서 목포에 이제 그것도 이제 이렇게 될 걸 좀 아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목포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사실이에요. 미리 관심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고향이니까. 네, 고향이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대로 26부터 29까지 3년 몇 개월을 목포에서 눌러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단 말이죠. 네. 동부시장 옷가게 점원으로 또 세일상업의 노동자로 그다음에 그 지역신문을 창간해내려고 하는.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떠났던 마음이기 때문에 언제든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다만 선출직은 아니었어요. 선출직은 아니었는데 선출직을 결심하게 된 게 뭐냐면 17년 대선을 치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드리면서 제 나이가 50이 넘더라고요. 딱 그때가. 그래서 50을 넘으니까 이 참모와 스텝을 통해 스텝 활동을 지금 20몇 년간 해온 건데 이걸 계속 내 일로 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후배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 결국은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에요. 여의도에서는 하나는 어디 밖에 나가서 취직을 하거나 네. 하나는 이제 독립해서 출마하거나 이건데 이제 가든가. 그런데 이제 출마를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한 거죠. 2017년. 근데 그러면 나는 어디서 할까? 근데 김근태도 서울이지. 네. 그다음에 여러 분들이 다 서울하고 은평구청장 했지. 우평구 성북구청장 했지. 기동민 의원 보좌관 했지. 다 서울을 기반으로 한. 그리고 박원순 시장 선거에 조직을 총괄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조직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어디에 누가 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서울을 봤죠. 당연히. 근데 안 땡기는 거예요. 어디든 안 땡겨. 지금 얘기 서울 나갔으면 무조건 되는데 내가 다 버리고 고향 왔다 이 얘기 하시려고. 쉬운 길을 갈 수 있었는데 어려운 길로 얘기하려고 왔다. 쭉 까는 거야 지금. 이제 하여간 그랬는데 계속 목포가 걸리더라고요. 목포가. 근데 진짜 목포는 박지원 대표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당시 우기종 위원장이라는 지역위원장이 꽤 잘하고 계신 지역위원장이 계셨고 그리고 또 윤수아 선배도 있었고 그러니까 진짜 안 땡기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승부를 보면 여기서 봐야겠다 싶어서 이제 18년부터 이제 계속 한 번씩 주말 되면 한 번씩 몇 번 내려가서 사람들 만나서 의사타진도 해보고
뭐 제 친구들 그리고 저와 같이 일했던 친구들 뭐 옛날에 또 야학하면서 만났던 친구들 네. 막 이렇게 만나서 했는데 재밌는 거는 야학할 때 만났던 애들이 다 정의당이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표를 안 주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 그런가요? 친구들은 다 윤소아 선배 찍겠죠. 아쉽겠네요. 네, 굉장히 네, 아쉽더라고요. 지금 우리 그때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결국은 해볼만 하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때부터 차근차근 2018년 한 가을께부터 준비를 차분차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좀 넘게 준비를 한 거죠, 사실은. 이게 선거가 투표율도 중요한데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율이 좀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고정팬이 많고 네. 그래서 박지원을 지지하는 분들은 투표장에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갈 것이다. 투표율 높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김원희를 지지하는 분은 젊은 층이 대다수일 텐데 안 나갈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투표장에 그런 걱정도 아마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표율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젊은 청년들, 유권자를 포함한 그러니까 새롭게 첫 투표를 하는 유권자를 포함한 젊은 청년 세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투표 동료 운동을 이미 하고 있고 이제 4월 10일, 11일이 사전 투표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가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사전 투표를 최대한 끌어올리자 그래서 음. 한 2만에서 3만 정도를 사전 투표를 시키자 미리 그런 운동을 지금 그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지도면 어떻게 많이 극복했습니까? 둘이가 세잖아요. 네, 박지원은 너무 유명한 뭐 분들이 해상 있어서. 케이블 자기가 만들어 자꾸 하시는데 진짜 목포하면은 맞아요. 박지원과 해상 케이블이 맞아요. 생각납니다. 근데. 뭐 하여간 해상 케이블은 목포 시민들이 오랫동안 네. 관광 자원을 만들자는 의원이었고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지원 대표님도 도와주셨고 전임 시장님, 현 시장님, 그렇죠. 그다음에 전남 지사님 뭐 이런 분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인지도를 좀 올려야 되는데 네네. 인지도를 그러니까 목포 시민들 다행인 게 뭐냐면 목포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네. 아주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목포가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이 작은 곳에 많이 모여 살거든요. 그래서 소문이랄까 이렇게 구전 이런 게 굉장히 빠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봤더니 진짜로 깜짝 놀란 게 생각보다 많이 알아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이제 식당에 가잖아요. 요즘은 이제 대면 접촉 운동이 금지돼 있으니까 뭐 친구들 모임이나 선배들 모임이 있다고 잠깐 와서 인사하러 가면 제가 옷을 벗고 들어가요. 이렇게 정장 차림이나 아니면 점퍼 차림으로 이제 쓱 들어가서 그 모임만 인사하고 와요. 마스크까지 쓰고 가잖아요. 근데 알아보죠. 오, 김원희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지역 내에서 인지도는 뭐 상당하다고 네, 봐야 되겠다. 목포에서는 굳이 뭐 전국적으로는 대고 하면 되니까. 거기다가 여기가 목포 구도심 네, 원도심입니다. 원도심. 그러니까 그 예전에 손혜원 의원 예. 논란이 있었던 그거 그 창성강도 가까운 거리에 맞습니다. 있는데 그때 박지원 의원이 손혜원 의원 비난하면서 오히려 목포 이 구도심 주민들은 손혜원의 손을 들어주고 또 그대 관광객이 막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향은 오히려 그런 논란이나 논쟁은 우리 김원희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동네가 진짜 솔직히 말씀 잘하셨는데 이 동네가 아주 전통적인 고령 인구 고령 인구가 네. 사는 지역이에요. 가장 원도심이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빠져나와서 사실은 옆에 있는 가장 오래된 유달 초등학교나 옆에 서산 초등학교가 폐교 위기 정도로 아이들이 젊은 시내인데도.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포역에서 5분 거리인데도 네. 그런 도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박지원 대표님에 대한 고정 지지층이 아주 많은 곳이죠. 근데 이 곳에서 손혜원 거리예요. 그래서 손혜원 논란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손혜원 의원님을 지지하는 흐름도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고 그분들은 이제 손혜원 의원님이 이제 지지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이제 민주당 후보가 확정이 되면 젊은 후보, 새로운 후보가 확정되면 그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 하셨으니까 그건 믿고 있고요. 근데 요즘 이제 다른 활동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네. 요즘 목포를 자주 못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다른 땅을 하나. 예. 근데 뭐 일단은 보니까 뭐 그 여론조사에서 특히 지지도도 그렇고 그냥 사람들이 당선 가능성 조사를 했을 때도 예. 훨씬 앞서오고 훨씬 계시거든요. 그게 좀 고무적이었어요. 예전에 KBS 여론조사를 했을 때 3자 대결에서 제가 14%를 앞섰어요. 근데 당선 가능성을 물었을 때는 거의 더블 스코어로 제가 그게 쳤었거든요. 네, 사실은.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시민신문에서 조사할 때는 가상 대결에서는 10한 5% 정도 앞서고 당선 가능성은 한 6%인가? 네, 맞아요. 하여간 그 정도 6%. 정도 이게 앞서 그게 나와서 당선 가능성이 중요한 게 그 내가 찍은 표가 4표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렇지. 우려를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습니다. 내가 김원희 찍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안 찍어준다. 그렇죠. 충분히 나오지도 않고. 근데 네. 내가 찍으면 돼 하면은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6%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후보보다. 네. 일단 뭐 지지율도 크게 상당히 차이가 나서 유리하지 오차범위 않나. 한참 바뀌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지금처럼만 하시면 무리 없이 국회에 근데 들어가실 수 있지 말씀하신 대로 않을까. 아직 투표율이라고 하는 변수가 큰 그렇죠. 변수가 남아 투표율이 있어서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들이 목포에 계신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자기 친구들 예, 예. 이렇게 연락해서 SNS든 전화든 혹은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목포에 있는 친구들을 찾아서 목포 친구들한테 꼭 투표해서 민주당 후보 김원희를 당선시켜 줘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하반기가 안정되고 개혁이 완성되고 네. 그러면서 2020년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 60대 인구에서는 그래도 박지원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표를 좀 끌어올 만한 게 60대 이상 있을까요? 사람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는 네. 공약이라든지 정책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이 원도심이 네. 그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자산과 음. 자기의 청춘과 뭐 역사가 다 숨쉬는 곳이거든요. 네. 네. 여기가 죽어가면서 어허. 원도심 어르신들의 어떤 뭐 삶의 희망 이런 것들 많이 죽었어요. 그걸 이제 손혜원 의원이 불을 당겨준 거거든요. 아. 원도심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준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이어받아서 제가 원도심 대개조 프로젝트를 오. 저의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야. 뭐냐면 목포역이 있고요. 목포역에서 이렇게 길을 따라 오셨겠지만 여기가 이제 지금 이 역사문화 도시가 있고요. 금방이더라고요. 이게 바로예요. 택시 그리고 타고 이제 뭐 그 중간에 너무 이제 네. 그 중간에 이제 선창이 있고 그다음에 건어물거리, 홍어거리 뭐 이런 게 쭉 형성돼 있어요. 네. 이 원도심을 제가 목포역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를 싹 한번 개조해 보겠다라는 건데 목포역이 사실 우리 목포 경제를 동서로 가르는 장벽이에요. 아. 그래서 이걸 옛날에는 이걸 인천으로 옮기고 여기를 튼다. 네. 동서를 왕노하게 도로도 놓고 한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사실 당시에는 시민들이 반대를 못했는데 지금은 시민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목포역과 정비창이 같이 있어서 이게 한 지상 한 6만 평 돼요. 네. 엄청 큰 땅이거든요. 이거를 지하화하자. 아 밑으로. 밑으로 다 넣자. 어허. 그리고 그 위는 그러면 시민광장, 유라시아 시민광장을 만들자. 와. 뭐냐면 우리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가능하다고 보지만 국제정세, 남북관계에 따라서 다음 정부에는 반드시 목포가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출발역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 원래 그렇죠. 여기가 철도 1호선 이게 호남 종착점이에요. 호남 시발점. 아 시발점. 아 시발점. 말 오늘 약간 어휘력이 딸리시네요. 아니 정착점이 되면 이제 여기가 목포가 출발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서울 거쳐서 발음을 좀 네. 목포를 출발한 기차가 서울을 거쳐서 평양을 거쳐서 신우주를 거쳐서 이제 시베리아로 가는 열차가 있고 중국으로 들어가는 열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면 실제 상해에 있던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잖아요. 경성역으로 들어서.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대륙 철도였던 거예요. 이 호남선이. 그래서 그거를 다시 살려내겠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할래? 지금 이 철도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여러 계획들이 남발되고 있어요. 아니, 남발이 아니라 많아요. 뭐냐면 국토부하고 목포시하고 협의하고 있는 건 뭐냐면 중심 시가지형 뉴딜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 중심 시가지를 살리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준비 중이에요. 그러니까 결정된 건 아닌데 그게 수백억에서 수천억 정도 되는 예산이 투여될 예정이고요. 또 코레일에서는 목포역을 목포 시민들에게 돌려줄 환원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지를 어떻게 쓸 거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철도관리공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목포역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 예산도 세워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목포역을 지하화하면서 들어갈 예산 한 1천억 정도를 국비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공약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합하면 수천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따로 쓰면 예산이 낭비되죠.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그 예산을 다 모아서 싹 다 모아가 지하로 싹 다 그냥. 종합 영역을 줘가지고 종합 계획을 세우자. 예를 들어서 한 3, 4천억 정도, 2, 3천억 정도만 돼도 잘 활용하면 목포역에서 원도심까지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개조할 수 있는 기본 자산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집권 여당이 해야지만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그럼요. 드리는 거네요. 그래서
대통령님과 전남지사님, 목포시장, 그 다음에 목포 국회의원, 국회의원. 이게 이제 좀 약간 효율적이고 일사불란한 민주당 체계가 되면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훨씬 유리하다. 유리하다. 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이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지나가는 얘기가 있어요. 왔다 갔다. 만나러 목포에 어? 오셨다고. 동해 벌써 세 번째 홍길동인데 여도 왔다면서요. 아, 홍길동하고 토끼. 토끼와 길동이 맞습니까? 임종석 선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전설이었잖아요. 네. 학생운동할 때 임길동. 그때부터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몰랐는데 학교를 그 학생운동을 마친 이후에 한 20대 후반, 중후반부터 알고 지내서 지금까지 한 20여 년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형님인데 형님이에요? 형님이요? 거기 제수86이에요. 이까지만 보면 참 좋은데 아 임종석 실장이 성준이 형, 형이군요. 종석이 형 이런 말하면 다 형이야. 저 68년생이고요. 임종석 실장님 66년생이세요. 아, 육이요. 맞습니다. 팔아. 두 살이나 많아요. 네. 그래서 임종석 선배님을 또 이제 그렇게 관계가 오래되어 왔는데 이제 박원순 시장님을 2기 때 우리 종석이 형이 이제 정무부 시장을 했고 했죠. 제가 이제 그 밑에 정무수석 비서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년여 정도 제가 모셨는데 워낙 일을 잘하시는 분이고 샤프하고 판단력이나 이런 걸 엄청 배웠죠. 아 네. 일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또 뭐랄까 이 정무적 감각이랄까. 그다음에 그 딱 한마디로 그거를 찔러내는 규정해내는 그 능력들이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목포 근처에 산에 왔다가 우리 원희를 안 만나고 갈 수는 없다 이렇게 있다는데 맞아요? 네, 우리 원희님 정말 애정이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각별한 것 같은데. 제가 네. 저기 어디지? 중앙시장에 순댓집에 자리 잡아놓고 그때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갔더니 뭐 난리가 났죠. 그 순댓집도 난리가 나고 이제 저도 이제 약간 동네에 이제 기반이 좀 생겼으니까 그 중앙시장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핫플레이스예요. 목포의 핫플레이스인데 와가지고 이제 임종석 실장하고 술 마시고 있는데 네. 데리고 가요. 저희 옆집에 우리 친구들 와 있는데 거기 와서 인사해 주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1시간을 둘이 돌았어요. 지나가다 본 사람이 돌아가지고 또 저쪽도 있는데 그러면서 데리고 가서 또 거기서도 한잔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인사하고 다녔죠. 그래서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목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보다는 이번 후보 낮습니다. 낮아요. 훨씬 낮습니다. 그런데 박지원 스타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거기다가 현직 의원인 정의당 윤석. 한판 선수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 앞선다고 지금 뭐 안연히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거고 네. 그런 질문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뭐 정의당 후보하고 단일 안 하냐 뭐 이런. 네. 단일화하면 좋을 것 지난번에도 같은데. 뭐 이러저런 의견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당에서는 일단 중앙 당에서는 이번에 선거 연대는 없다, 전략적 연대는 없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기준이 저희 이제 당의 명령을 받아야 되는 저희로서는 그게 기준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목포라고 하는 특수성 속에서 만약에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물 변화, 이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는 상황이 온다. 만약에 최악의 네. 경우, 네네. 그러면 그때는 저희들이 열린 마음으로 응해야죠. 그거는 윤수아 선배님도 그럴 의지가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 저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온다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 있는 여당 후보, 네. 그렇죠. 그래야 이 지역이 발전한다. 뭐 그걸 좀 승부를 걸렸으면 좋겠고, 손혜원 의원이 지금은 뭐 정신이 없겠지만, 뭐 본인의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박주가 떨어뜨린다고. 손혜원 입으로. 이상하게 이의제가 된 것 같아요. 같은 편이 돼버렸어요. 네. 네. 아니 저는 박지원 대표님의 역할에 대해서 목포 시민들 굉장히 애증이 있어요. 예,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목포 시민들, 네. 그러니까 이재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박지원 대표님의 이미지하고 우리 목포 유권자들, 목포 시민들이 생각하는 박지원 대표님의 생각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랑이자 약간 아쉬움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목포라고 하는 작은 지방 도시에 정치인이 목포를 대표하는 정치 구단으로서의 활약해주고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 자랑스러운 반면 좀 너무 오래 하니까 그렇죠. 이제는 후합들에게 물려주고 네. 어떤 원로로서의 지원하고 조언해주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 목포 유권자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저와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대 교체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대신 역할 교대, 임무 교대라는 말을 씁시다라고 주장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박지원 대표님의 그 역할을 존중하고 좋아한다. 다만 그 역할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 그 역할을 이제 우리 젊은 저희들한테 넘겨주시고 이제 조언하고 이 지혜를 빌려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그 짐은 대신 저희가 지겠다. 대신 지고 나가겠다. 목포라고 하는 짐, 그다음에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개혁 혹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개혁 성공, 그리고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정권 재창출까지를 젊은 후보인 김원희가 대신 짊어지겠다라는 얘기를 호소하고 있고, 그 얘기는 어느 정도 좀 수긍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목포 유권자들이. 그러면서 역할 교대, 임무 교대라는 말에 대해서 되게 호응이 좋아요. 네. 세대 교체라는 표현보다는 몇 년 했죠? 박지원 12년, 12년? 네. 5선을 노리지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유세하면서 아니 뭐 거리 다니면서 박지원 후보 만나고. 만들이 겹치기도 만나죠. 하지 않나요? 어떤 얘기를 네? 해요? 이쪽에 대해 그만해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 우리 목포에 이제 대표적인 그 버스 노조가 있어요. 버스 노조가 있는데 거기 이제 1년에 몇 번 있는 그 직무교육 같은 게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갔었는데 제가 먼저 도착해서 제가 먼저 짧게 인사말하고 빠져나오는데 밖에서 듣고 있었나 봐요. 제가 하는 인사말을. 그랬더니 툭 그러시더라고요. 잘했어. 열심히 해. 그러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박지원 대표가 갖고 있는 넓은 품이라고 생각해요. 열심히 해. 그래봤자 안 돼. 근데 지금 오다가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 시내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가 다 코로나 때문에 문을 좀 다 문을 닫았다고. 다 닫았대요. 좀 괜찮은 거 같은가요? 그거는 저쪽 그 북한에 있는 수산센터는요 자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 정부와 목포시가 추진하면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3일간 문을 닫은 거예요. 힘들어도 정말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안 그래도 뭐 없는 손님 받으면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열어놓으면 그래도 몇 팀이라도 들어오는데. 그러게요. 저는 그 이제 북한부터 시작해서 평화광장이나 이런 몇몇 곳에서 그런 자발적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상인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강제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목포 시민들, 목포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높은 참여의식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시민의식이 듭니다. 성숙한. 예.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지금 10만 원당 네. 전 경기도민에게 주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좀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기본소득이라고 하죠. 재난 기본소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우리 처음으로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첫 출마하는 우리 후보자들이 50여 명이 모여가지고 재난 기본소득을 빨리 시행해 달라라고 탄원을 했습니다. 뭐 김민석 선배를 중심으로 한 민정비서관 했던 김영배 선배, 그다음에 전남의 신정우 선배 저 해가지고 한 50여 명이 되더라고요. 진성준 아까 얘기했던 성준 형도 거기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왜 그랬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역을 돌아다녀 보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뭐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 기본소득을 빨리 집행해 줘야 재난 그것도 이것도 이제 뭐 계속 기본소득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재난을 맞은 지역에 맞습니다. 재난적 상황을 맞는 지역에 재난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거니까 한시적으로 주자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재명 지사님이나 우리 저기 서울의 박원순 시장님이 하듯이 몇 개월을 그 지역화폐라든지 카드라든지 이걸 주면서 몇 개월 안에 다 쓰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3개월 유효기간 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50 그렇게 하면 100 저는 최소 50. 최소 50. 저 경기도 주민이거든요. 네네. 전 40 받습니다. 저희 아, 가족. 4명 가지고 이미 40 받는데 네. 거기 보태면 200 더 받네. 이거 좋다. 와. 변호사님이 네. 밥 못해요. 가난한 변호사예요.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거는 변호사도 받는 그러니까 겁니다. 받고 그만큼 또 나중에 내면 되는 거니까요. 기부하실 거죠? 절대 안 하실 분입니다. 절대. 하겠습니다. 하여간 좀 이렇게 그 이번에 이제 100조를 푸시겠다고 그 어려운 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100조를 풀어서라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선언을 하셨는데 너무 적절하고 시의적절한 판단이라고 보고요. 네. 빨리 그게 속도 있게 시행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저희가 목포를 내려와서 결국 이제 김원희 후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양력도 살펴봤고 상대 후보와의 구도도 한번 살펴봤고 또 목포에서 해야 될 최대 공약은 뭔지도 이제 쭉 봐왔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은 인상도 푸근하고 든든할 거예요. 든든한 그런 믿음직스럽고. 생각이, 믿음직스러운 정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여러분들 아까 김원희 후보가 얘기해 준 것처럼
주위에 뭐 별거 없어요. 주위에 많은 분들한테 전화 연락하고 슬쩍 전화해서 야 근데 그 참 내가 보니 김원희 참 사람 좋더라 뭐 이런 걸 한마디 해주면 아마 김원희 후보가 굉장히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1번 찍으라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말합니까 돌려서. 노골적으로 하면 아, 그래? 뭐야? 이럴 수 있어요. 내가 김원희 후보 잘 안다고. 그런데 나랑 형동생 하는 사이야. 허용호세.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형, 원희 형.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좀 혹시 부모님들이 이제 목포에 사시는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 계시면 특히 좀 전화를 하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 진짜 좀 아, 친한 정말 형이다. 좋은 예, 아니, 이렇게. 요즘 부모님들이 자식 말 잘 듣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당첨되면 나한테도 좋다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그렇죠. 하시면은 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그래, 목포는 최고다. 최고다가 뭐예요? 조각력 신제품. 이게 굉장히 아니에요. 내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내가 그래서 그냥 잠깐 왜 이게 나왔냐? 이거는 잠깐 쓰다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게 나왔냐? 근데 목포는 최고다는 아주 반응이 좋고요. 항구다. 조각력 신제품은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좋아요. 새로운 목포가 옵니다. 네. 이게 좋아요. 아 여기 그래도 이거 새로운 좋네요. 거. 이거 그러네. 구형이고 이게 아, 신형이네요. 이게 바뀌었는데 네. 섞여 있었구나. 초강력 뭐 신청. 아유, 저시요. 무슨 접착제 같아요.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좋네요. 잠깐 새로운 써보다가 목포가 옵니다. 반응들이 별로 안 좋아서 근데 목포는 최고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목포의 어떤 높은 호남 정치 1번지로서의 어떤 자부심, 네. 그다음에 그거를 이어가줬으면 하는 바람.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님 얘기도 했지만 그 애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목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 이런 다짐이기도 하고요. 예.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애청자, 시청자분들께 인사를. 오늘 어때요? 그 아내분이 너 꼭 가서 잘해라 신신다고 그랬다는데 사람 같아요? 네, 잘 나왔네요. 아니, 제 아내가 계속 다른 팟캐스트보다 첫 번째로 찍는 게 이희재인 거예요. 여기 꼭 가라는 거예요. 가장 구독자나 뭐 시청자가 많습니다. 네, 충성도도 높다고. 예, 그렇습니다. 네. 100%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제가 출연하게 될 줄 몰랐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준비를 하는 건데 오늘 뭐 제가 김원희가 우리 이희재 시청자 여러분께 얼마큼의 점수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목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 사회자분들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주변에 계신 아버님, 어머님, 친구들한테 김원희 꼭 당선시켜달라고 도와달라고 호소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만 정말 열심히 바라보고 달릴 분이시라는 걸 저희가 목포에 직접 와서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박진남매 총선 특집, 박진남매 다시는 만나지 말자. 오늘 자, 목포 후보 김원희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네, 의도로 떠나세요. 가버려. 들어갔어요,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목포 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민생이 최우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완선과 새로운 목포를 위해 김원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민주당 기호 1번 김원희였습니다.